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시절 추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채널A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먼저 로고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봤는데요. 신선하고 훨씬 로고가 트렌디해진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슬로건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시청자를 위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방송, 더욱 달라질 채널A를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7월 8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된 월요일이죠. 기획부동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인데 아주 좋습니다 하면서 땅을 팔아요. 그런데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 노후 자금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지만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1억 명을 넘을까 봐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그때 그 시절 산하 제한 정책에 대해서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도 내년이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가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이 가운데 최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무려 9명의 사망자를 낸 역주행 사고와 더불어서 고령 운전자가 발생시키는 인명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각에선 나이가 들수록 사고율이 높아져서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다던데요. 사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의 원인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일률적으로 하긴 좀 어렵습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면허 소지자 대비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60세 이상 고령층에선 연령별 큰 차이가 없었고요. 80대 이상이 되면 오히려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등 이 나이와 사고율을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번해 보이는 이유는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고 건수 자체가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3만 9천여 건으로 집계되면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운전대를 놓게 한다, 이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과 유럽연합에서 꽤 좋은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사포카 S라는 정책을 통해서 비상시에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주는 장치, 또 가속 페달의 오조작을 방지해주는 장치 등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른바 ADAS가 포함된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도요, 이달부터 모든 새로운 차, 신차에 비상제동 장치와 센서나 카메라를 통한 후진 보조 장치 등 ADAS 장착을 또 필수로 규정을 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이 특정 연령층의 운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운전 약자별로 보완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계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보조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설치를 한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하는 식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쓰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에 전 세계가 대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 사고가 났어. 고령 운전자는 다 운전대를 놓게 해. 이게 아니고 기술이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고를 줄여가는 방법이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여러분 혹시 통조림이나 캔음료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먹는다는 생각 드는데요. 저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캔음료나 통조림 음식을 어떻게든 섭취를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요. 캔 음식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섭취하는 성인과 중고생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캔 음식에는요.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하면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경로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전 하루에 한 개 그 이상도 좀 마시는 것 같아요. 외식을 네. 하거나 배달 음식 시킬 때 저는 무조건 그 캔 음료를 함께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유해 물질 말씀하셨는데 대체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캔 음식 많이 많이 먹어서 먹죠, 네. 생각보다 섭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조림 내부 코팅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스페놀이라는 물질이 사용이 되고요. 음식에 박테리아나 곰팡이, 진균 등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보존제에는 파라벤이 사용됩니다. 이 물질들은 생태계의 인체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생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장시간 다량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조사에 따르면 캔 음식을 주 4회 이상 먹는 것으로 조사된 비율은 성인의 경우 4.2%, 중고생은 8.8%로 이전보다 늘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에서 3번 섭취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증가하면서 유해물질의 섭취 빈도도 빈번해졌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유해물질 섭취 빈도가 늘어났다니까 이게 참 걱정인데 반면에 화장품을 통한 유해물질 노출 빈도는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화장품에도 뭐 보존제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화장하는 사람들이 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성인의 22.8% 그리고 중고생의 10.1%만이 일주일에 4번 이상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에도 파라벤이 보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품 사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빈도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한편 또 다른 대표적인 유해물질 담배가 있습니다. 성인 흡연율 16.8%로 3기 조사 이후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자담배 사용 비율도 늘어나서 성인 중에서 9.9%가 전자담배를 사용해봤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국민 환경 유해인자 노출 수준값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흡연율도 증가를 했군요. 그 우리 방송 끝나고 나가면 요 앞에 흡연 구역이 있는데 맞아요. 그 사람 많긴 많더라고요. 아, 걱정입니다. 네, 유해 물질 차단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고 다음 미션 해주시죠. 여러분 혹시 하차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고가의 차량에서 내릴 때 느끼는 만족감을 하차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남 지역의 지하철역에서 내릴 때 이런 하차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이 확산이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고가의 차량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하차감. 뭐 남들이 부러워하고 쳐다보는 시선이 있을 테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지하철역 하차감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진정한 하차감은 자동차가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내릴 때 나온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요즘 누가 독일 3사 자동차에서 내리는 거 쳐다보냐. 강남에 있는 도곡역이나 반포역에서 내릴 때 저 사람 저 동네에 사는 건가? 이렇게 쳐다보는 시선을 느낀다는 거예요. 반면 환승역이 있는 잠실역이나 강남역은 같은 강남 지역이라도 하차감이 좀 없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다수의 누리꾼들 반응이 재밌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허영심에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라면서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택시를 이렇게 SNS 같은 걸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택시를 잡을 때 어느 지역을 외치죠. 내가 사는데. 여의도야, 뭐 어디야? 이러면서 그때 외치는 내가 어디 산다는 이런 건 있었어. 그리고 또 그게 있대요. 지역을 계급화하는 부동산 계급도가 나왔어요. 네, 이건 좀 씁쓸합니다. 네. 이건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얘기인데 수년 전부터요. 매년 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동산 평당 실거래가에 근거해서 지역 등급을 9개로 나눠 매긴
이른바 부동산 계급표가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강남 서초구 등 이 강남 주요 등급 항상 1등급으로 분류되곤 하는데요. 전문가들 이 같은 강남 우월주의 현상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상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가치를 부정했던 것과는 달리 2000년대생 이후부터는요. 기성세대의 어떤 수직적 계급의식을 닮아서 부유층에 대한 선망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열화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목소리입니다. 참 강남 지역 하차감, 뭐 지하철역, 강남에 네. 대한 선호도, 우월감. 예, 이게 그 청소년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죠. 네. 이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달 10일부터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중개대상물 확인 의무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더 강화됩니다. 전세 사기로 인정받은 공식 피해자가 18,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렇게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역할이 더 강조될 전망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보장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질까요? 네, 달라지는 제도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임차인은요, 계약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그리고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자세히 확인하고 설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정지 조치까지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와 보증금 규모를 적극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네, 이 내용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또 임대인들의 협조도 필요할 텐데 네. 또 바뀌는 점이 있다면서요? 네, 세 번째로 임차인이 중개사무소 직원에게서 현장 안내를 받을 때 기존에는 이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더 명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달라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개정안이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낮까지 중부와 경북에는 세찬 비가 내립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예상되니까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에는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경북에 120mm 이상, 그 밖에 중부에도 100mm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짙은 안개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가시거리가 200m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안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부에 폭우가 내리는 사이 남부는 폭염이 기승입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 곳곳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27도 예상됩니다. 기온은 높지 않지만 습도 때문에 후텁지근하겠고요. 남부는 대구 31도, 제주는 34도로 무덥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주 중반에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는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이 되네요. 자,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 부산에서 굉장히 큰 자동차 행사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10일 동안 열렸습니다. 2024 부산 모빌리티 쇼가 성황리에 어제 막을 내렸어요. 네, 부산 모빌리티 쇼는 이제 서울 모빌리티 쇼랑 경연제로 이렇게 홀수 짝수로 더불어서 열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모터쇼인데요. 이번에도 뭐 성황리에 폐막을 했죠. 전 세계 9개국에서
161개 회사가 참여했고요. 그 미래 자동차 외에 다양한 모빌리티들을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예, 모터쇼는 뭐 새로 나온 차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자동차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쇼인데 이번에 주목받은 차는 뭐가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나라의 그 외국계 자동차 제조사 알사의 그 중형 SUV G 모델이 최초로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G 모델은 알사가 2020년 이후에 약 4년 만에 선보이는 신차입니다. 패밀리카답게 안전성을 강화했고요. 차체에 초고강도 핫프레스 포밍 부품을 18%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돌 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자신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올해 하반기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모델의 전신 네. 자동차가 그 패밀리카로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수입차 업체 중에서도 순수 전기차로 전환을 시도하는 곳이 있었다고요. 네, 독일 B그룹 산하에 있는 M 브랜드, 작은 M 브랜드.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여러 차종들을 선보였는데요. 네. 이 모델은 3세대 출시 이후에 10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경 모델이고 전기 모터 1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 218마력에 최대 토크가 330Nm면은 이 몸집이 작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빠르게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이거든요. 귀여워. 그리고 저렇게 작은데 네. 배터리는 54.2kWh 배터리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진짜 저 작은 몸집에 진짜 꽉꽉 채워넣은 듯한 그런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고 이 배터리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하면은 주행 거리가 402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5,200만 원에서 5,700만 원대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모델을 이렇게 살리고 이러면서 네. 전기차로 진화를 했다. 많은 분들이 또 갖고 싶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는 건 그만큼 기분 좋은 고민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입차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국내 기업의 신차도 궁금합니다. 이번 국내 기업의 신차 그 라인업이 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내 신차들이 이제 대거로 와르르르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는 국내 자동차 H사의 전기차 C 모델입니다. 자, 경차 C 모델과 흡사해 보이지만 경차는 아니고요. 배터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장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크기가 23cm나 늘어나면서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이 넓어져서 실용성이 더 확보됐습니다. 또 전기 모터 성능도 최고 출력 115마력으로 기존 경차보다 훨씬 강력해졌어요. 특히 충전 속도도 빨라져서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존의 경차의 배터리만 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야외 캠핑하기에 좋은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 내부와 외부에 220V를 꽂을 수 있는 이 콘센트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여기서 전원을 그냥 조금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거의 아파트에서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의 대용량 전기를 계속 이렇게 뽑아주거든요. 이 V2L 기능은 진짜 한 번 써본 분들은 없지만 이게 여러 번, 한 번 써본 분들이 여러 번 써본다는 그런 기능인데 캠핑이나 야외 활동하거나 또 진짜 뭐 전동 공구 같은 걸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캠핑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V2L 기능이 있으면은 불 안 피워도 되죠. 다 전기장판이라든가 뭐 전기 불판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C 모델이 이 가격도 꽤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전기차 캐즘, 전기차가 지금 잘 팔리다가 갑자기 좀 안 팔리는 그렇죠. 요 전기차 캐즘을 캐즘.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H사는 이달부터 고급 옵션을 포함한 항속형 모델의 사전 계약을 시작을 하고요. 추후 기본형 모델이랑 크로스오버 모델, 조금 더 SUV 같은 느낌을 좀 더 가미한 그런 모델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픽업 트럭 시장을 뒤흔들 모델이 등장했다. 와. 이거 한번 보고 싶네요. 그 K사는 정통 픽업 트럭에 그 전용 위장막 디자인을 적용한 T 모델을 국내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티저 영상이 처음 나온 것만으로 세계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그 실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T 모델은 전장 5,410mm, 전폭 1,930mm의 아주 웅장한 존재감을 자랑하고요. 예술 작품 같은 위장막이 멋지죠.
호주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존의 픽업 드롭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불러일으킬 거란 기대를 받는 그 T 모델은요. 2025년 내년부터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 차례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모델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운전자들도 있을 텐데 그쵸. 위장막 걷어내고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은 모습 벌써부터 또 궁금해지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모빌리티 쇼를 가보면 가장 좀 기대되는 부분이 네. 콘셉트카거든요. 컨셉트. 네. 예, 콘셉트카라는 게 이제 미래에 출시될 자동차를 좀 미리 보기 하는 느낌이어서 네. 이번에는 어떤 모델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는 대표적으로 2개의 그 콘셉트카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H사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G 브랜드에서 공개한 초대형 전동화 SUV 오. N 콘셉트카입니다. 오. 미래지향적인 뭐야. 요 차는 차량의 앞뒤 어머머머머머. 그래요? 어머머머 왜 저래? 문이 열리는데 가운데 이 B필러가 없죠. 어머, 등이 저것도 없고. 돌아. 멋있다. 그리고 시트가 저렇게 180도 돌아가기 때문에 네. 실내 활용도가 상당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야, 저거 미래에서 본 차라는 게 실감이 나는데 다른 콘셉트카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콘셉트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빨간 맛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레이싱 게임을 위한 모델이자 또 G 브랜드 고성능 디자인을 보여주는 X 콘셉트카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타원형 디자인의 후면부는요, 차량의 앞에서부터 이어진 두 줄의 그 디자인과 어우러져서 강렬함을 드러냅니다. 또 공기역학을 고려한 카본 재질의 리어 윙 스포일러를 적용해서 안정감 있는 고속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세련되면서도 경주용 차량 같은 디자인은 미적 가치와 이 기능성을 동시에 드러낸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물로 봤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쵸. 못 가서 아쉽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모빌리티 쇼에 재밌는 볼거리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부산까지 가지 못한 분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차 중에 아주 중요한 네. 국내 신차를 서울에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오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역 앞에서 C모델의 체험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이 현장 이벤트에서 1등을 한 분께 C모델 한 대를 어머머. 증정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오? 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우리 갑시다. 저도 가야 될것 같은데요? 오. 알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얘기 오늘 여기까지 전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7시 52분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 심리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률 해결사입니다. 강성신 변호사, 또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가죠. 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눈 동그랗게 뜨고 보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여윳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중에 자산 좀 불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좀 계시죠? 자, 오늘 주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20년 전 노후 자금으로 구매한 내 땅이 묶였다. 도대체 왜?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금을 당겨받은 저는 그 돈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인이 개발 호재가 몰린 땅이 있다 이러면서 저에게만 특별히 고급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야야, 그 정말이야? 그 땅에 리조트가 들어와? 야, 목소리 데시벨 좀 낮춰. 이거 소문나면 땅값 무지하게 오른단 말이야. 아무튼 말이야, 이건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끼리 비밀이다. 진택이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어, 자샤. 야. 근데 이거 진짜 내 퇴직금이야. 이거 다 투자해도 되겠냐? 야, 넌 그 유명한 말 모르냐? 세상이 흔들려도 땅값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 설마 지금 흔들리니? 그런 거니? 야, 지금 내가 흔들리기는. 아무튼 나 이거 진짜 중요한 돈이야. 너만 믿는 거야. 너 믿고 투자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 이 정도 열심히 살았으면 우리도 노후에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우리 친구 아이가. 내 말 따라와. 저는 이 땅이 제 노후를 책임져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20년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제가 가진 땅에 대해 나도 그 땅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야, 너도 소장 받았냐? 이거 뭐야? 우리처럼 땅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더 된다는 거야. 10명 아니야. 눈 씻고 다시 봐. 뒤에 0 하나 더 있어, 임마. 야, 그럼 100명이란 말이야?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조그만 땅을 어떻게 100명이 나눠 가져? 이거 어떡하는 거야? 나도 피해자, 임마. 그때 나랑 계약한 업체는 20년 전이야. 연락도 안 돼. 야, 재용아, 너 수색대 출신 아니냐? 야, 땅 주인 100명 좀 수색해봐야겠다. 야, 이 뭔 소리야? 여기서 수색대가 왜 나와? 진짜.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땅 주인이 너무 많아서 땅을 팔지도 그걸로 뭘 하지도 못하는 상황. 제가 말로만 듣던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 투자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20년 전에 제 원금이라도 되찾는 방법이 없을까요? 20년 전에 원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후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산 땅인데 보니까 나 말고도 땅 주인이 아하.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전형적인 그 기획 부동산 피해 사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도 아마 기획부동산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개발 호재에 몰렸습니다. 큰 돈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데 막상 그 부분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개발되기가 힘든 땅인데다가 심지어 우리가 조금 봤던 것처럼 업자에게 속아서 토지 지분을 쪼개서 산 피해자가 수십 명인 경우 이런 경우였는데요. 자, 사연의 주인공 A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전에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자 투자한 땅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토지 지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100명에 달했고요. 어떡해. 그 피해에도 장장 약 1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야, 기획부동산의 피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게 일반 매매와 비교해서 기획부동산의 문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토지에 대한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막 꼭 기획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들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밑에 그 상속인들이 같이 지분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처분을 하거나 관리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유 지분권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부동산을 처분을 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른 공유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거를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뭐 100명이다라고 하면은 팔고 싶어도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팔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라도 줘서 임대 수익이라도 얻고 싶다라고 해도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제 임대나 뭐 이런 관리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전에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맞아요. 이제 나머지 99명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과거가 생각납니다. 저도 당했기 때문에. 어. 그럼 중간에 땅 팔았던 업체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당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사기죄 고소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사기죄로 고소해서 그 사람들 처벌받게 하고 나중에 실제로 내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이 피해복은 사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기망행위를 통해서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망행위, 나를 속였다는 걸 입증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꽁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인이 권유해서 권유자의 권유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가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업체가 이런 호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막 속이는 감언 이설을 내가 나중에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료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굉장히 애매하게 그 착각할 정도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호재가 있는데 마치 내가 산 땅에 그 호재가 바로 적용이 되는 것처럼 말은 했는데 사실은 뭐 나중에 보면은 주변 호재만 잔뜩 얘기를 했던 맞아요. 경우라든지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진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시간이 보통 호재가 뭐 1, 2년 안에 생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지나가지고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시간 지나서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미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거나 맞아. 그 업체가 다 없어진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 회복을 어디서 가서 받아야 되는지 이게 막막한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제주도 1,0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같은 것들도 벌어지고 올해 3월에도 피해자 500명이 있는 500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뭐 업체를 통해서 투자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 난간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사연의 주인공이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금이라도 다시 찾을 수 있냐? 이게 가능할까요? 원금 찾기. 네, 이 원금을 찾으려면 네. 이 사건 몇 가지 쟁점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쟁점은요. 피해자들끼리 이 사이좋게 땅을 협의해서 나누는 것도 가능할까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끼리 땅을 나눠라 이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강 변호사님? 일단 뭐 이론상으로야 가능하죠. 뭐 여기 공유 지분권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뭐 나눠 가지자. 뭐 예를 들어서 내 지분은 네가 가지고 내 지분만큼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그렇죠. 나한테 그 돈을 줘.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100명이 다 모여서.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그 100명이 서로가 누군지 몰라요. 예, 맞아요. 뭐 어디서 한 명은 제주도에 살고 한 명은 강원도에 살고 뭐 전혀 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의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결국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제 내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금이라도 찾아보자라는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현물 분할이라고 해서 이 토지를 그럼 A는 어떻게 가지고 B는 어떻게 가지고 C는 어떻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 자기의 지분만큼 토지를 분할해보는 그런 현물 분할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쉽네요. 100명이면 100명 다 공평하게 피자 이렇게 쪼개듯이 나누듯이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딱 나누면 이렇게 가지면 되잖아요. 안 되나? 그렇지만 현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 피자만 생각해도 치즈가 더 많은 부분이 있고 페퍼로니가 더 많은 부분이 있고 빵만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피자같이 동그란 땅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반으로 쪼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런데 이쪽 가장자리에는 1급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 이쪽 가장자리에는 8차선 도로가 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좋네. 그러면은 A와 B 둘 중에 누가 이 8차선 도로 쪽에 있는 땅을 갖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재미 거예요. 뽑기해야 되나? 토지라는 것이 위치나 주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고 실제로 모양은 또 동그랗지도 않고 막 별의별 그렇지, 모양이 다 맞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현물 분할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듣고 보니까 땅을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눠 갖는다는 건 이게 쉽지가 않겠네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여기서 실패하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이 토지를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로 이게 협의도 안 되고 나누는 것도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땅을 매각해가지고 그 매각 대금을 그러니까 돈은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분 비율로 나눠 가지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기획 부동산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막 호재가 많을 것이다라고 부풀려 놓고 알고 보니 아무런 호재가 없었던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매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낙찰을 받아야 이 낙찰 대금을 뭐 나눠 가지던가 할 텐데 사실상 이게 뭐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다라고 하면은 이 낙찰 자체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뭐 행여나 누군가가 나타나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 매각 대금이 이 투자자들한테는 영 성이 차지 않는 그 대금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게 내가 원래 투자했던 원금보다 한참 미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땅을 분할을 한 건가요?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지금부터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두 번째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부동산 10년 더 버티면 개발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10년을 더 버틴다? 이게 사연이 이렇게 됐는데 일단 이 전체 피해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네. 하나는 A 씨를 중심으로 한 다른 한쪽 피해자들은 시간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 땅값 더 뛸 수 있다. 아. 그러니 가지고 있자. 어허. 이런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의견은 B 씨를 포함한 또 다른 의견인데요. 아니다. 이거 봐라. 20년인데 이 모양 아니냐. 기다려다 소용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경매에서 처분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A씨 측에서 B 씨의 지분까지 구매하는 세 번째 방법을 택하게 된 겁니다. 피해자 한쪽이 다른 피해자의 부분을 산다, 구매할 수 있다 그쵸. 이거군요. 팔 의사가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방법인 이 가액 분할 방법인데요. 사실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거 10년은 더 한번 가지고 있어 보고 싶다. 언젠가는 흔들리지 않으면 개발되겠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 사람이 부동산의 지분을 팔기를 원하는 사람의 지분을 돈을 주고 정산하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네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정평가 해가지고 이 땅 가격이 얼마냐, 시세가 얼마냐 확인한 다음에 그 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돈을 주고 이 지분을 이전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오래 버티고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동 소유자 중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그렇지. 그럴 수가 있는 맞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A 씨는 땅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고 B 씨는 중도 하차하면서 이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10년이 지나자 A 씨에게 정말 희소식이 들렸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터지긴 터졌는데 이야. 예, 이게 10년 만에 한국토지공사 측에서 네. 그 한 통의 우편물이 왔는데 그 속에는 당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개발 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와우.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역시 땅인가요? 야, 그럼 최후까지 버티는 자가 버텨야 이기는 되나? 건가요? 그러면 기획부동산도 10년, 앞서 20년 버텼다고 그랬나? 네. 30년 버티면 그게 되긴 되는 모양인데 그런가요? 전 모르죠. 40년 더 기다리면 될지도 모를 일이긴 한데 뭐 이 사건을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막상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아니 드디어 20년, 30년 기다렸는데 드디어 개발이 된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 토지공사 측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 A 씨 여기서 사연의 A 씨와 이 투자자들이 소유한 땅 중에 네. 일부분만 그 자기들이 매입을 할 예정이고 도로와 맞닿아. 나머지 땅은 전부 맹지다.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내가 사봤자 뭐 건축도 하지 못하고 개발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정말 개발이 가능한 일부분의 땅만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안한 토지보상금이 2천만 원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A 씨처럼 이렇게 막 공동 지분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니까 네. 본인이 투자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약 40만 원 안팎의 돈이 아이고야.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럼 제대로 보상을 못 받은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렇죠. 결국에는 원금 보장이 안 된 거죠. 약 30년 전 처음 땅을 구매할 때도 만만치 않은 돈이었다고 해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55만 원 이렇게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원금도 다 못 찾고 그때만 해도 큰 돈이었는데 지금 오면 그 돈은 가치가 더 지금 떨어지게 된 떨어진 상황이 거죠. 된 거예요.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이 사실 마음 먹고 사기를 치려고 한다고 하면 좋은 땅을 가지고 하면 그게 무슨 기획부동산이겠어요. 맞아요. 대부분 맹지나 그린벨트 같이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해도 이익이 남으니까 이런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요. 그러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토지 지번이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번을 알고 뭐 시군구청이라든가 정부24 같은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아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토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등기부등본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현장 답사예요. 제 친구가 제 얘기 아닙니다. 진짜 변호사인데요. 정말 기획부동산에 당했어요. 외삼촌이 권유해서 샀는데 지방에 있는 땅을
외삼촌도 같이 피해자였거든요. 근데 지방이니까 바쁘고 하니까 외삼촌만 믿고 현지에 안 가본 거예요. 근데 등기부등본 이런 자료만 봤는데 호재가 있긴 있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 땅에 가봤더니 호재가 있는 땅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엄청난 경사로여서 이 개발 가치가 너무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 서류만 보고 확인을 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현장 답사하고 여러 주변 상황들 꼼꼼히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친구 변호사도 당한다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법적으로 뭔가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그 막 100명이 한 필지의 땅을 공유지분권자로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면 진짜 뭐 사망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그 상속인을 뭐 어떻게 찾아서 또 그거를 할 것이며 그리고 외국에 나가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진짜 이게 옴죽달싹 못하는 아예 그냥 반려땅 영원히 그냥 내가 지분으로만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기죄 뭐 성립을 검토를 하고 나라에서도 뭐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이거를 자유롭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개발 행위 전에 이런 제도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한 번 터지면 사실상 법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부분이 여의치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기획부동산이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특히나 노후 자금을 여기에 날려버리면 정말 네, 막막하거든요. 맞습니다. 주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네, 우리가 땅만 조심할 게 아니라 배우자도 조심할 사례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 배우자가 눈앞에서 아주 대놓고 외도를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전혀 챌 수 없었던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주제 바로 이겁니다. 마트 가서 장 보자. 알고 보니 외도의 비밀 언어였다입니다. 자세한 내용 꽁트로 만나보시죠. 너무너무 예뻐서 소시적에 인기가 꽤나 많았던 저의 아내. 그러나 아내는 한 번도 저를 불안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아내는 휴대전화 잠금도 안 해놓고 누구랑 대화하는지도 항상 대놓고 보여줬거든요. 딩동. 아, 여보 문자 왔다. 예인이 엄마? 예인이 엄마다. 당신 또 마트에 가자고 하나 봐. 예인이 엄마는 나 없으면 못 산다니까 정말. 당신 쉬고 있어. 내가 저녁 장 보고 올게. 새 립스틱 좀 바르고. 아니, 당신 뭐 마트 가는데 풀매를 하고 가. 아니 그래도 뭐 밤이 꽤 늦었는데 내가 차로 바래다 줄까? 여보야 진짜 무슨 소리야. 고물가 시대에 기름값 아깝게 왜 그래. 예인이 엄마랑 살살 걸어갔다 올 테니까 당신 집에 쉬고 있어요. 아유 그래 알았어. 아유 누구 와이프인지 아주 그냥 똑소리가 난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외향적이고 친구가 많다고만 생각했지 크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 녀석이 갑자기 저한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동네 최고민 이 수림 씨, 이게 너랑 결혼한다는 게 내가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 수림 씨 밖에 나가면 인기 많거든. 근데 너 놔두고 뭐 이렇게 바람이라도 뭐 피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지? 아이 야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도 비밀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하여튼 네 말이 맞아. 갑자기 충전 돌려? 갑자기? 그런데 재수 씨는 어디 가셨는데 이 시간에 집에 없는겨? 아니 친구하고 요 앞에 저 마트에 장 보러 갔어. 아이고 앞에 이거 행복마트 말하는 기지? 예? 그거 9시면 문 닫는데 뭐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이게? 아 무슨 소리야. 우리 와이프가 거기 24시간 한다고 그랬는데 막 새벽에도 물건 사오고 그래. 좀 느낌이 쎄한데 이게 그 와이프 좀 어디 갔는지 빨리 전화 좀 해봐. 설마? 네? 와이프 전화 꺼져 있다는데? 아 이거 뭐야? 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마트를 가던 아내는 그동안 어딜 갔던 걸까요? 그리고 그동안 제 옆에서 태연하게 연락을 나누던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이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아이 뭐야 어떻게 뭔 일이야. 진택이 아버지 뭐야 이거. 예. 갑자기 충청도가
쇼대쇼. 아, 정말. 근데 마트를 간다는 아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거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이 남편이 평소 메신저 대화 내용 아낌없이 또 숨김없이 다 남편에게 노출한 이 아내한테 수상함을 느끼기가 어려웠겠죠, 당연히. 그러면 일단 제가 아내와 그 지인이 나누었던 대화 중에 한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네. 보세요. 네. 자, 보시면 글쎄요. 그냥 친구 사이에 나눌 수 그쵸. 있는 그냥 대화 같기도 그렇죠. 한데 뭐 마트 갈 수 있냐, 뭐 집에 1호 있냐, 뭐 오늘 장에서 장 볼까,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인데 아내가 이 친한 지인과 나누었던 이 대화 내용에서 여러분은 보시면서 어떠세요? 좀 수상한 거 발견이 되시나요? 아니 근데 확실히 마트 장을 좀 자주 보러 가긴 하네요. 그 아니, 일상 근데 대화 같기도 한데도. 저거 이상하잖아. 집에 1호 있어? 이게 뭐야? 그래. 집에 1호 있어. 1호가 좀 그런데 사실 남편이랑만요. 여자들이 1호, 2호 하는 거는 아이 그 얘기할 화장- 자녀. 아니 아니면- 자녀 얘기할 때도 그래요. 자녀 우리 1호, 첫째. 2호, 3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애 많은 집은. 남편이냐고 물어볼 수 있죠. 남편 얘기하는 것 같아, 1호는. 저 대화에 문제가 있었던 게 1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장 오늘 기자님? 있어. 네. 좀 이상하죠. 1호. 립스틱 1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남편이 수상함을 느낀 게 이게 아내가 마트 휴무일에도 그렇지. 이 장을 보러 갔다는 거를 알게 된 다음이었는데 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남편은 행복이 엄마의 이 전화번호를 외워뒀다가 네. 자신의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이제 프로필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네, 프로필이 아기 엄마 사진이 아니라 왜 낯선 남자 얼굴이 떴다고 합니다. 행복이 엄마 남편 아닌가? 아니요. 지인이라고 했던 사람의 이름이나 사람을 뭐 가짜로 걸어뒀다 이런 말인가요,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자, 아내가 매일같이 연락하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상간남이었던 거예요. 그또 거기다 그냥 상간남이 아니라 아이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이야. 자, 그래서 그 사람 그 둘은 집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기 어렵자 그 둘만의 은어를 만들었던 거고 그 은밀한 언어를 만들어서 배우자 옆에서도 아예 대놓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건데요. 와. 특히 마트 있죠, 마트. 네. 마트야말로 이 두 사람에게는 이 불륜 커플들에게 자주 쓰는 은어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 마트가 뭐냐? 마트가 원래 영어로 MART잖아요. 그렇죠. 줄이면 MT죠. 네. 이걸 다시 풀면 모텔 되겠죠. 오 마이 갓. 그래서 이게 이 사실을 알고 와. 있던 아내 대화 내용 요거 다시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볼게요. 네. 보세요. 자, 오늘 마트 갈 수 있어? MT, 모텔. 네, 당연하지. 그랬더니 어떻게 집에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집에 1호 있어? 집에 1호 누구? 남편. 그죠? 그랬더니 뭐 오늘 마트 가서 장 볼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아내에게 땡땡 씨 오늘 마트 갈 수 있어? 몰았던 그 상간남 사실 모텔 가자는 뜻이었고요. 또 집에 누구 있어? 그랬을 때 땡땡이라고 대답했던 그 상간남 바로 와이프의 앞글자 초성을 짜서 은희 유이 이런 식으로 부른 것이었고요. 아내는 반대로 남편을 우리 집 1호 혹은 뭐 하숙생 이렇게 칭하면서 서로 간에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던 거죠. 괘씸하다 좀. 그렇죠. 대놓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이게 뭔 뜻이야? 뭐요? 이러면 그냥 라고 대답한 거야. 이응 이응 이거죠. 빠져나갈 궁리까지 한 거잖아 이건. 그 무엇보다 괘씸하네. 배우자 옆에서 그냥 문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보여주기까지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 이건 기만이죠. 맞아. 근데 이게 이제 직접적인 불륜 증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 우리 얘기처럼 짐작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메시지 하나만 재판에 낸다고 하면 아마 인정받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단독 증거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가지고는 불륜 행위를 입증하는 걸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관련 있는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추가 증거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불륜하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그런 비밀 언어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저 뭐 불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말해보세요. 네, 찾아보니까 뭐 산토끼 뭐 사냥꾼 막 뭐 이런 거 뭐 별걸 게 뭐 다 별걸 있다고 다. 해요. 근데 그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이 사건만으로 만약에 진짜 불륜이다라고 해서 뭐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거를 상간남한테 하면 네.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보니까 다행인 게 뭐냐면 이 와이프, 아내가
핸드폰을 공개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핸드폰을 진짜로 막 꽁꽁 싸매요. 막 비밀번호를 막 24자리로 설정해놓고 이러면 사실 남편이 그 핸드폰에 접속조차 할 수 없는데 이분은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어의 함의를 알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시간을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증거보전 명령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그 모텔에 저 동영상을 그럴 수 CCTV 영상을 있겠네. 확보를 하고 나서 상간남한테 어. 소송을 청구하면은 그러네.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아유. 증거를 더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주제는요.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넘을까 봐 걱정하던 때도 있었다. 그 시절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하 제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하고 완전히 반대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아이를 낳는 걸 나라에서 제한한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밖에 안 되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1960년대에도 우리나라 출산율 보고 세계가 깜짝 놀랐었어요. 왜? 그때는 합계 출산율이 6명,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남매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었어요. 자, 우리가 뭐 네. 사실 그때 옛날에 왜 이렇게 출산율이 높았나 생각해 보면 사실 그때는 다들 해가 지면 그냥 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다. 뭐 그러고 이제 할 일 일도 없어. 없겠다.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사랑을 싹트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남아선호 사상. 이게 있으면서 아들을 볼 때까지 끝까지 가는 이런 양태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게 합계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조한 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인구 증가에 대해 우려했던 인구학자들이 뭐라고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8,948만 명에 와. 이를 것이다. 거의 1억까지 치솟는 심각한 인구 과잉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기까지 했을 대단하다. 정도였으니까요. 1억 명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존을 위해서 1960년부터 정부가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걸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라는 구호를 정말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고요. 네. 심지어는 3335 운동,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까지 단산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단산이요, 단산. 단산. 예. 그러니까 35세부터는 아이 낳는 거를 그냥 끊자. 예, 이런 건데. 35세까지, 네. 그 시절에 이 무슨 재주로 이거를 뭐 생기는 아이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한단 말이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깜짝 놀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산하, 곧 아이를 낳는 것과 관련된 걸 조절하기 위한 요원이 있었습니다. 요원이 있었는데, 네. 1960년대, 70년대 직업이 탄생하게 되는데 일명 가족계획요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는데요. 네. 아마 처음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봤죠. 이게 무슨 뭐 맨인 블랙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게 보건소마다 최소 1명에서 2명 정도는 있었는데 이 숫자가 많을 때는 전국에 2,000명까지 있었다는 와우.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뭘 했는가? 이분들은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피임법 알려드리고 또 피임약의 장점 설명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분들 중에 가장 실적이 좋은 분들은 청와대로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예? 정관 수술 왕 표창까지 받았다. 잠깐만요. 정관. 제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정관 수술 왕 맞아. 표창. 실제로 이런 게 있었습니까? 실제로 그런 표창이 있었습니다. 이야. 있었고요. 그때 당시 이 상을 받을 만도 한 게 1960년대, 70년대 이때 피임을 통한 가족 계획을 일련의 계몽,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롭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계몽이라고 여겼는데 맞아. 농촌 같은 경우는 이런 피임에 대한 그 유언비어가 굉장히 많아서 시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남자가 정관 수술을 하면 4시가 된다. 네,
내시가. 그리고 어느 신생아 머리에 태어날 때 S자의 상처가 있었다고 하더라. 알고 봤더니 엄마가 루프 시술을 해가지고 그때 그 아이가 그 상처가 머리에 그렇게 나게 된 거더라. 이런 막 소문들이 막 퍼져나갔던 겁니다. 이게 나쁜 소문일수록 금방 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 요원들이 얼마나 애를 먹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실적 많이 올린 사람들은 진짜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 연락 좀 주세요. 행복한 아침에. 아니 당시 요원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당시 높은 실적을 올렸던 한 성공 사례를 보면요. 네. 한 가족 계획 요원이 피임약을 어깨에 지고 해발 1000m가 넘는 오지 산골마을을 하루에 170리를 걸어 다니기도 했다. 진짜. 또 다른 요원은 네. 피임을 권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수술 받는 곳까지 동행해서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그 정선에 탐복을 해서 네. 총 8,000건의 실적을 올리고 나라에서 표창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을수록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창까지 수여를 하면서 추진을 했다면 60년대 이 산하 제한 정책 결과가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예, 강제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애석하게도 실패하고 맙니다. 1971년에 우리나라에선 통계청 공식 발표상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그 수가 무려 102만 명.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작년에 2023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23만 명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보다도 4배가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 거죠. 나라에서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해발 1000m의 피임약을 메고 가고 해도 71년도 이렇게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지들 정말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사랑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1970년대 이런 베이비붐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니까 정부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더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세 자녀도 너무 많다. 이제는 둘만 낳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그때부터 감돌기 시작하면서 이때 1970년대에 등장한 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있었죠. 어떻게 아시지? 네. 다 알죠. 이런 예. 표가 있었는데 원래 이 표가 뽑혔을 때 처음에 시작됐을 땐 아들 딸 구별 원래 말고 그거였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는데 요게 남아 선호사상 요 문제가 있으니까 요걸 바꿔야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들 딸 이 앞뒤를 바꿔서 딸아들 구별 말고라는 순서로 바꿨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루프나 피임약을 통한 임시적인 이 피임법이 전파하는 게 이제 주요 활동이었는데 네. 70년대부터는 이걸 좀 더 본격적으로 해서 영구 피임 운동, 계속 아이를 못 갖게 하는 요 영구 피임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동네마다 오늘 보건소에서 복강경 난관 수술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런 말이 들리기도 했고요. 그뿐이 아니고 아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술을 받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이걸 가족 계획 이동 계몽 차량 이렇게 불렀을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에요. 뭐 거의 신세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임 수술하기 위한 이동 시술 차량이 네. 있었다고요. 헌혈 차량 이런 것들 목욕 차량은 많이 봤는데 그렇죠? 일명 가족계의 기동 타격대 이렇게 불렸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이동 시술 차량이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무료로 정관 수술을 해줬던 거예요. 저차. 그 안에서 걸렸던 시술 시간은 단 15분. 여성들이 하는 난관 시술은 꽤 복잡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남성들의 정관 수술을 권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홍보해도 실적은 미미 이랬답니다. 네, 그렇죠. 1962년부터 75년까지 이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은 약 40만 명이 이르렀는데 전체 가입 남성의 9%. 예, 그 정부 목표에는 미달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때 당시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티격태격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내가 여보 이웃집 투칠이 아버지도 그 거시기 그 수술을 했다고 하던데 당신도 하지 그래? 근데 남편이
싫어. 내가 안 할 테니까 하려면 당신이 하던가. 아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970년대까지 남녀 모두가 서로 간에 이렇게 피임 방법 혹은 뭐 피임 뭐 수술, 시술 이런 것들을 다 기피했던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일부 요원들은 단순히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70대, 80대 어르신들까지 정관 수술을 했던 일도 있었다 그래요. 아이고, 자 이러면 그 분위기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뭔가 묘안이 있었을까요? 네, 막막하던 그 무렵 누군가가 묘안을 냅니다. 아이디어를 내요. 네. 예비군 훈련장을 공약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마을이나 직장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들 국방부에서 알아서 쫙 집합을 시켜줬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홍보 무대는 없을 거다. 1982년부터 정관 수술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 시간을 면제한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당시에 훈련을 받기 싫어했던 남성들이 너도 나도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그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예정에 없던 이 시술을 받고 오신 이 아버지 세대들이 꽤 많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도.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나도 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했어 그럼.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시술을 받게 되면서 당시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았다. 그럼요. 그 시절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한 부부는 남편이 예비군 훈련 갔다가 정관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2년 뒤에 덜컥 임신을 한 거야. 그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아내는 너무 억울한 거지. 그 이혼까지 갈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2년 전에 정관 수술 집도한 의사가 정관을 자른 후에 자른 부분을 꿰매야 되는데 잘 묶어야 돼 이렇게. 근데 이 묶지 않고 제대로 잘 안 묶었던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풀렸던 거야. 의료사고네요. 그 시절 지금보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어. 의료사고인가? 아무튼 또 급하게 부랴부랴 막 시술하다 보니까 수술 막 이후에도 임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이게 오해가 안 풀렸으면 그 법이 알고 싶다 사연이 그죠? 그렇죠. 다행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길거리에서 뭐 좀 특이한 캠페인이 또 벌어졌다고 해요. 참 들으시면 정말 특이하다 네. 싶으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말씀하신 그 특이한 캠페인이 바로 뭐였나?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퀴즈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70년대에는 한 민간 단체에서 1974년은 땡땡 안 하는 해 캠페인을 길거리에서 벌였다고 하는데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74년도? 이거 뭐, 네.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길거리. 사랑 안 피임 하는 해. 네. 아, 영어예요, 영어. 비슷해요? 비슷해요. 피임 안 하는. 아, 누구세요? 영원이라고요? 영어예요? 국어입니다. 그거예요? 다행이네요.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정답은요. 바로 한 민간단체에서는 1974년 임신 안 하는 해. 이건 뭐야? 임신 안 하는 해라고 하는 길거리 아유.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정 연도에 임신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였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그때 유엔이 정한 인구의 해를 앞둔 시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근데 이게 뭐 변화는 없고 하니까 네. 한 단체에서 인기 연예인을 동원해가지고 네. 임신을 피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인 건데 그때 누가 그 캠페인에 함께했냐면 가수 장미화 씨, 또 코미디언 배삼룡 씨 이런 인기 연예인들이 서울 시내 시청 앞에 또 광화문에 찾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함께했고 그때 당시 뭐 피임기구 뭐 약, 또 병원 무료 시술 쿠폰 이런 것들도 행인들에게 나눠줬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가수 장미아 씨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주무시느라 못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사진만 봐도 정말 놀라운 모습인데 이게 8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증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돼서 당시 여의도에 또 커다란 탑까지 또 세웠어요. 맞습니다. 이게 맞아. 1983년인데 4천만 명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 여의도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 12개 시에 못 보던 탑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인구 시계탑인데 있었어. 전광판에는 오늘의 인구 4,367만 명 뭐 이런 문구가 떠 있었는데 맞아요. 그걸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좁은 땅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면 도대체 누가 저 사람들을 먹여 살리나 그렇지. 이런 걱정을 하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 인구 시계탑이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서 중국에까지 수출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90년대 들어서 전국에 설치됐던 인구 시계탑은 모두 철거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인구 시계탑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네, 당시에는 뭐 출산 억제하기에 모두가 진심이었다니. 네. 지금 생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맞아. 놀랍습니다. 자, 그러다 아이를 몇 명 낳는지 그 숫자까지 이제 나라에서 관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아주 수십 년 동안 관여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1960년대는 셋만 낳자. 어허. 셋만 낳자. 또 그다음엔 70년대 가서 둘만 둘만 낳자. 낳자. 이렇게 가다가 80년대는 아예 둘도 많다.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80년대 아마 표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 원. 맞아. 야.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공익 광고가 나온 게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아, 뭐야. 이런 공익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어야 그래야 당당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공익 광고에서 정말 그렇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야 정말 어이가 없다 싶고 맞아요. 또 한때 그때가 좀 그립기도 해요. 아이가 많은 그때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몇 명 낳았는지에 따라서 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나 불이익 이런 것도 지금이랑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이때. 그렇죠, 그렇죠. 그 80년대 일부 회사들은요, 이력서가 아무리 훌륭해도 일을 잘한다 해도 자녀를 3명 낳았다 이러면 입사 요거 금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아이를 적게 낳아야 일에 뭐 집중이 잘 된다나 뭐래나. 그러니까 3자녀 이상은 승진도 또 임금 인상 이런 거 막는 것도 그런 회사들도 있었어요. 아니, 말도 안 돼. 자녀가 그렇죠. 셋이면 아이 키울 때 돈이 더 많이 드는 건데 뭐 임금 인상을 막다, 뭐 승진도 막는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하고는 혜택하고 불이익이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맞아, 돼요. 반대. 네. 네, 당시에는 불임 시술 가정에는 공공주택 우선 입주권을 제공했고요. 네. 한 자녀 가정은 각종 세제 혜택 제공이 있었고, 하지만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주민세나 의료보험을 추가로 내야 됐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녀 학비 보조수당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또 세 자녀부터는 아이를 낳아도 무급 휴가로 조정되는 것도 있었다고. 유급이 이게- 아니고 무급이었죠. 무급. 세상에. 이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이 정도였으면은 출산율 억제는 좀 확실히 됐을 것 같긴 한데 이 자녀 셋을 낳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불리해지는 게 많잖아요. 많았어요. 그런 게 많죠.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의료보험 있었죠.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사립학교 우선 그 입학 그 혜택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뭐 무료 교육과 관련된 것도 있었고 사실 이렇게 계속 인구 억제 정책을 쓰면서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그 초반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그때 둘째가 태어나는 비율이 10%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셋째가 태어나는 비율은 2%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넷째가 태어나는 비율은 1% 아래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럴 정도로 사실상 장기간에 걸친 산하 제한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인구수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제 기억에 따르면 그 시절에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났어요.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멋진 신여성, 독신녀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옛날에는 이 독신녀 우리가 노처녀라고 불렀죠. 아, 노처녀지. 아유, 노처녀라고 불렀었는데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노처녀는 80년대에 넘어가서 독신 여성이 되고요.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골드미스 기억나시죠? 골드미스란 단어로 불리기 시작하고 그 출산하지 않아도 여성으로서 멋지게 살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때 당시 기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도 하나의 삶의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결혼해야지 맛이 아니다. 이제 혼자만의 삶도 하나의 스타일이다. 이런 게 광고도 신문에 날 정도였으니까 분위기는 정말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너무 안 낳아서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90년대 말이 되면서 산하 제한 정책을 멈췄어요. 1996년 출산율이 1.75명까지 낮아지니까 네. 정부가 산하 제한을 공식적으로 폐지를 했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의 추세가 심상치 않자 맞아. 그때부터 출산 장려 정책에 들어갑니다. 이때 표를 보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동생입니다. 동생입니다. 맞아.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예전과는 달라진 표를 볼 수 있었고요. 네.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것보다도 아이를 낳게 하는 게 그래. 이렇게 어려울 줄은 정말 그 시절엔 아무도 생각을 몰랐죠. 못했겠죠. 네. 아,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바로 알아보죠.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낮까지 중부와 경북에는 집중호우가 내립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에는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충청과 경북에 12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도 100mm 넘는 큰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200m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정도인데요. 안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남부와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경북은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무더위 속에 온열 질환이나 식중독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27도 예상됩니다. 기온은 높지 않아도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남부지방은 대구 31도, 제주는 34도가 예상됩니다. 네,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주 중반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중부는 장맛비가 쉬어갑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오늘은 새로운 로고와 함께 해서 그런지 한 주가 더 신선하게 시작이 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달라진 슬로건처럼 저희 행복한 아침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그리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